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공의 정치 중심지이자 일선 대도시인 북경 역시 예외 없이 쇠퇴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블로거는 사람들에게 집을 즉시 팔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어서 집 팔아요. 나중에 저한테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하지 마세요. 2025년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예요. 집주인분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팔 수 있을 때 바로 파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결단 내려야 해요. 올해 안에 안 팔면 진짜 발이 묶일 수도 있어요. 2025년은 북경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해가 될 거예요. 지금 북경 정책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혜택은 다 신축 아파트 쪽으로 쏠려 있어요. 인재 유치 보조금, 주택 구매 보조금, 대출 금리 인하, 초기 부담금 인하 이런 것들 전부 신축 중심이에요. 중고 아파트는요. 완전히 계모 자식 취급이에요. 국물 한 숟갈 얻어먹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더 기다리면 안 돼요. 그녀는 현재 집값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매물 가운데 괜찮은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에게 서둘러 집을 매도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집값은 정말 농담 수준입니다. 이대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겠습니까? 2023년에 제 고객 한 분이 1230만 위안을 주고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의 집이 880만 위안에 거래됐습니다. 그분은 당시 은행에서 900만 위안의 대출을 받으셨는데 지금 그 집을 매도하면 이익은커녕 오히려 20만 위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로 대출 상환 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한 젊은 부부가 1년 전에 구입한 집이 지금 집값이 130만 위안이나 하락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 아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너져 오열합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전엔 집값이 300만 위안이 넘었는데 지금은 100만 위안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팔리질 않네요. 매물로 내놓은 지 2달이 넘었고 그동안 열댓 번 정도는 보여줬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중간에 가격도 2번이나 낮췄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매물 조회수도 늘지 않고 매수자도 없어요. 오늘 부동산 중개인이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내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시장에서는 헐값이 아니면 집을 못 파는 건가요? 정말 끝없이 가격을 낮춰야만 팔 수 있는 건가요? 게다가 중공당국도 북경의 집값 하락률이 전국 1위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9월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70개 대중도시 상품주택 판매 가격 변동 자료를 보니 8월 기준으로 북경의 기존주택 가격지수가 7월보다 1.2% 하락했더라고요. 북경이 상해, 광주, 선전을 제치고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는데 이건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정말 기록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가통계국이 8월 북경의 상품주택 가격 변동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 분위기는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축주택과 기존 중고주택 두 부문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신축주택은 전월 대비 0.4% 하락했는데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아 보여도 지난달에는 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미끄러지듯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중고주택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 올해 5월 초부터 북경 기존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 성장 수준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아예 마이너스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방호가는 올해 6월과 7월에 집값이 전월 대비 1% 이상 하락했으며 8월에는 1.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석 달 연속으로 매달 1%대의 낙폭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는 이어 매도자의 협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 수가 올해 최고치인 16만 5천 세트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매수자들의 제시 가격은 대부분 기존 대비 절반 수준, 즉 반토막 가격이 주를 이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블로거는 북경의 주택 가격이 급락한 여러 지역을 소개했습니다. 북경 일부 지역의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지역은 무려 10년 전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1위는 창평 북칠가입니다. 한때 투기 열풍이 불던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집값이 반토막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류하위안 만고가원 같은 단지들은 이미 2014년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주 북관리원 지역입니다. 2025년 들어서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에만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시장은 경쟁 과열이 심각해서 실제로 화장실에서 몰래 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위는 순위 후사역입니다. 과거에는 신의 단지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지금은 단 6개월 만에 7.43% 폭락했습니다. 그는 북경 집값 하락의 선두 지역으로 문두구 성문영을 꼽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07% 폭락했으며 해당 지역은 위치가 외곽이고 인기가 없어 집주인들이 빠져나가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집을 사는 데 있어 과거의 그 열기를 완전히 잃었고 오히려 시장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유도하는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즉 급하게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나올 수 있고 그들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도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지금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할구채, 말 그대로 부추처럼 잘려나가는 일종의 호갱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먼저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북경에서 주택 구입 시 계약금이 15%까지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3.05%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도 2.6%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북경은 매우 파격적인 정책을 하나 더 내놨습니다. 오환박 지역은 이제 집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북경에서 2년 이상 사회보험이나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집을 한 채든 100채든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북경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완화 정책은 사실상 대부분 소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입 제한 해제와 집을 사면 바로 호구 등록이 가능해지는 제도 정도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경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작년 9월 30일 신정책 발표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분양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면서 겨우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서 살펴본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경의 집값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집값 하락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반드시 연쇄적인 사회 경제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블로거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만약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주택 시세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투매 형식의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부 중산층은 재정 압박에 못 이겨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은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심지어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민들은 결국 대출 상환을 중단하게 되고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 수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맞물려 경제 전반이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공당국은 여전히 뻔뻔스럽게도 북경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17일 열린 2025년 상반기 북경 경제 운영 상황 브리핑에서 중공 관영 매체 환구망은 올해 상반기 북경의 지역 총 GDP는 2조 5,029억 2천만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 시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5,144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물가를 고려한 실질 증가율은 5.1%라고 밝혔습니다.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 당조서기이자 주임인 양수영은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북경 경제사회 발전 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를 두고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5년 동안의 경제 증가분은 약 1조 4천억 위안이에요. 이건 마치 하이덴구 하나의 경제 총량이 새로 추가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치가 꽤 눈에 띄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국 자본이 잇따라 철수하고 청년 실업률이 끊임없이 상승하며 수많은 기업과 공장이 도산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북경의 경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북경의 진짜 경제 상황을 보려면 이미 부동산 시장의 급변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경 거리의 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하나, 음식점 2개, 3개, 4개 전부 다 점포 양도 중입니다. 여기 점포들 보시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노점상들만 가득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땐 이곳에 노점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둘 생기더니 어느새 수십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래 상점들에는 아예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포들이 하나둘씩 전부 양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술까지 통째로 넘길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보세요. 이 가게도 양도 중입니다. 가게마다 줄줄이 점포 양도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원들 월급 올려주길 싫어하는데 대체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집 월세가 너무 비싸요. 결국 집주인 대신 일하는 거죠. 최근 한창 논란이 되었던 고급 외식 프랜차이즈 서페 역시 즉석조리식품 논란으로 인해 고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 25분입니다. 저희는 방금 오가송만달 쇼핑몰에 도착했어요. 지금 서페 레스토랑에 와봤는데요. 매장 안을 보면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분위기가 한산합니다. 자, 이쪽은 북경오리 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요. 지난 2025년 8월 8일 북경시 통계국은 2025년 1월에서 6월 숙박 요식업 법인 단위의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경에서 해당 업종 법인 수는 5,135곳이며 이들이 기록한 영업수입은 737억 7,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은 360억 1,900만 위안으로 1.22% 감소, 총이익은 2억 4,700만 위안에 불과해 무려 67% 급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숙박업의 경우 1,613곳이 운영 중이며 영업수입은 전년 대비 7.3% 감소, 이익 총액은 고작 5,580만 위안으로 무려 92.9% 폭락했습니다. 요식업 분야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522곳의 법인 단위가 집계되었으며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 이익 총액은 1억 8,800만 위안에 그쳤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북경 외식업의 이익이 무려 6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본 전국 최대 중고 외식 장비 상인 피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건 단순히 67%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냐는 점이었죠.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번 통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3,000에서 4,000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익을 신고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북경에는 전체 외식업체가 약 20만 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 자진 신고한 3,000개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식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정확한 통계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터가 인수했던 200만 위안 손해본 바비큐 가게 있잖아요. 그 가게는 분명히 손실 보고 안 했을 겁니다. 또 그 튀김꼬치 프랜차이즈 매장도 본사 데이터조차 정리가 안 됐던 수준이었는데 통계국 데이터랑 정리가 되겠습니까? 한 블로거는 자신이 인수한 폐업 음식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 참담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번이나 간판이 바뀌는 외식업체, 사실상 연간 폐업률 300%에 달하는 배달 전문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개업 폐업 시점을 알 수 없어 실제 사장들이 잃은 돈은 북경 통계국의 데이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분위기 속에서 식당업이 점점 중공당국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5, 6월 강행된 금주령은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최근의 사회보험 논란은 심지어 맥도날드조차 젊은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나이든 인력만 고용하는 기형적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농담처럼 올해 2024년 중국 통계국의 자료는 신뢰할 필요도 없다. 2024년에는 숙박업과 요식업 데이터를 따로 집계했는데 올해는 둘 다 망했으니 그냥 같이 묶어 통계 내자는 시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중공이 조작한 통계 속 허구의 흑자를 신랄하게 꼬집은 발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실은 분명합니다. 북경의 숙박 요식업은 모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 북경 숙박업의 이익은 10억 5천만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전분기 대비 32%나 줄어든 상태였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익이 무려 92%나 감소했어요. 지금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이익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걸까요? 블로거는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2024년 북경에는 1,300개의 호텔이 있었는데 올해는 1,600개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팬데믹 이후 새로 생긴 호텔이 9만 곳에 달합니다. 둘째, 호텔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 수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플랫폼 간 가격 전쟁으로 인해 이익이 다 사라졌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연간 매출은 7% 감소했지만 이익은 12%나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증수불증익 현상입니다. 경기 침체로 호텔들이 망할까요? 2025년 상반기 북경에 있는 1,600여 개 숙박업체가 벌어들인 총이익은 5,980만 위안에 불과합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한 호텔당 고작 3만 7천 위안밖에 벌지 못한 셈이죠. 이익은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 호텔의 주요 고객들 역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기업은 주문이 없고 출장도 줄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출장 수요를 보면 고급 호텔 고객이 급감했고 젊은 층은 지갑을 꼭 쥐고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소비 인식도 바뀌어서 5성급 호텔보다 에어비앤비, 싸냐 여행보다 근교 산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대표적인 중자산 업종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 에너지 비용 등 모든 것이 고정비입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호텔 운영비는 한 푼도 줄지 않았는데 수익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북경만 해도 1년 새 300곳 넘는 호텔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한참 앞지르자 업계 전반이 가격 내몰림 경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손님 잃을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집단 출혈 경쟁에 휘말린 꼴이지요. 이는 지금의 외식 배달 업계의 가격 전쟁과도 똑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종합하면 중국 수도이자 국제 일선 도시인 북경의 경제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부동산 산업은 직선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2025년 상반기에 숙박 요식업 통계는 이미 조작 미화되었음에도 붕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준공당국은 뻔뻔하게 북경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45,144위안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지난 5년간 경제 규모가 약 1조 4천억 위안 늘어나 새로운 해정구 하나가 추가된 셈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배달 일을 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전기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생계를 위해 여성들조차 무거운 육체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그나마 일터를 이동하는 수단 전동차마저 도난당해 이 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또한 산동성 위해에 사는 한 대학 2학년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처음 겪는 배달원의 고된 현실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17위안짜리 소고기 국수를 주문했어요.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걸어서 올라오면 되잖아. 다리 없어? 몇 계단만 올라오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서 직접 배달해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딸과 함께 국수만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다음 배달도 있어서 빨리 가야 했어요. 배달이 3분만 늦어도 시간 초과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음식 상태 확인해 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올라갔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음식을 바닥에 던졌어요. 국물이 다 쏟아져서 제 온몸에 튀었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건넸을 땐 분명히 멀쩡했어요. 국물 한 방울도 새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는 저한테 조심해, 너 신고할 거야. 나이도 꽤 있어 보이던데 학교도 안 다니면서 배달 하나 제대로 못해? 라며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새로 사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다시 가게로 갔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음식 절대 우리 쪽 잘못 아니에요. 밀봉도 철저히 하고 이 소고기면은 17위안이면 비싼 편이에요. 배달 거리도 겨우 800m인데 이렇게 심하게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서럽고 속상했어요. 요즘 왜 여성 배달기사가 많아졌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요,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곧 남한테 손 벌려야만 했던 한 여자가 더는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몇십 위안, 몇백 위안 때문에 절망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기 두 발로 일어서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녀들은 지금도 묵묵히 위로 또 위로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일반 시민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고 급히 현금화하려는 집주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반값에 집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연로자들이 손쉽게 청소나 경비직을 구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 일자리조차 젊은이들로 꽉 차서 연로자들의 일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보면 배달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디디를 타도 여성 운전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피난처 플랫폼 노동시장도 박사, 석사, 실업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기혼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단 리서치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여성 배달기사 수는 51.7만 명에서 70.1만 명으로 증가해 2년 만에 35.6%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단 전체 라이더 수는 624만 명에서 745만 명으로 증가하며 19.3%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여성 라이더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퀘스트 모바일이 2025년 9월에 발표한 2025년 신 블루칼라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중국의 1,400만 명에 달하는 배달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24.3%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전에는 불과 5%도 안 되던 수치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택시 기사나 택배 기사로 일하는 여성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디디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본토의 여성 플랫폼 운전사는 60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05만 명으로 폭증하여 1년 새 7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북경 관영 매체 신경보는 70만 명이 넘는 여성 라이더, 배달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여성 배달 노동자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고강도, 고빈도 육체 노동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오랫동안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을 연구해온 손평연구원은 2021년 12월 발표한 여성 배달기사 생존 실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여성 배달기사의 85%가 기혼, 그중 96.6%는 자녀가 있으며 72.8%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섬전신문은 올해 7월 한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악성 종양에 걸린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배달 가방에 아이를 넣고 함께 일하러 나서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배달을 하다 보니 주문은 늘 지연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아이를 안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날 여성 배달기사는 기온이 습시 40도에 이르던 폭염 속에서 아이를 배달통 안에 넣고 일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7월 중국 각지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사천성에서 배달 일을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는 24세 여성 배달기사가 폭우 속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2살배기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전역의 네티즌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여성 배달기사도 적지 않습니다. 한 중국 포털 지호 이용자는 임신한 채로 배달하는 여성들을 여러 번 보았다며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는 겨우 29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배달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생계를 위해 무거운 배달 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배달 일을 하는 양연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양연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식당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자신은 물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수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일을 시작해 생계를 이어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북 하단 출신의 농촌 여성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7년 전 가난한 가정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북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1년가량 일했지만 이후 집에 머무른 기간이 길어지며 남편 혼자 배달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수입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첫째 아이의 유치원 비용까지 겹치자 양현나는 어머니와 언니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겨우 3살이 되었을 때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현나는 이 일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긴 노동시간 동안 주문을 쫓으며 남편의 부족한 수입을 채워나갔습니다. 비슷한 사연은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천에서 결혼 후 안휘로 이주한 여성 배달기사 왕정은 4살 난 딸 왕설을 데리고 함께 핫빛 시내를 누빕니다. 그녀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고향에는 노부친 한 분만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자신은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기에 딸을 맡길 돈조차 없어 딸을 태운 채로 하루 종일 배달을 놨습니다. 방과 후 왕설은 늘 엄마의 전동 오토바이에 앉아 함께 거리를 달립니다. 왕정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받을 동안 왕설은 조용히 오토바이 위에서 기다리다가 엄마가 나오면 스스로 배달 상자의 뚜껑을 열어 엄마 여기 넣어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딸의 행동은 익숙하면서도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혼 전 그녀의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하루 생활비로 고작 10에서 20위안만 건네주었습니다. 왕정은 혼자서 집세, 전기세, 학비를 감당해야 했고 그 결과 10만 위안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2018년 그녀는 결국 미담 플랫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쁜 날은 하루 90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하며 12시간이 넘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를 제하고는 거의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그녀는 남자들도 나만큼은 못 뛰어요. 그래서 다들 저를 팅 형님이라고 불러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배달 기사들의 현실은 단지 힘든 노동만이 아닙니다. 그들 앞엔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버티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서 7월 손평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라이더 중 배달 한 건당 12위안 이상을 받는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반면 5위안 이하인 경우는 무려 44.38%에 달했습니다. 이리하여 월급이 5,000위안 이하인 여성이 60%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남성 라이더의 경우 건당 10위안 이상은 30%, 5에서 8위안은 33%, 5위안 이하인 경우는 24% 뿐이었으며 그중 70%가 월 50위안 이상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고객은 노골적으로 여성 배달원을 꺼리며 다음엔 남자가 오게 해달라는 요구를 남기기도 합니다. 왕정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 여성 배달기사가 배달 중 고객의 클레임을 받자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지식 공유 플랫폼 지오에는 왜 여성 배달기사가 점점 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사용자의 고득점자는 이 현상은 남녀 평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이어서 비바람을 맞고 무거운 음식을 들고 끝없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이런 고된 일은 본래 남성이 맡기에 더 적합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 배달기사가 늘고 있다는 건 중국 사회가 얼마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은 2가지 유형의 여성을 언급했습니다. 1. 기혼 여성이 배달 일을 나서는 이유는 남편의 수입이 줄거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짊어져야 할 가정의 책임을 여자가 대신 지게 된 셈이죠. 2. 미혼 여성이 배달 일을 하는 이유는 일명 첨구 경제, 즉 남성 지출의 의존형 경제 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성들이 이제는
책임 회피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내 삶도 버거운데 누굴 위해 돈을 쓰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좀 더 수월한 일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산업은 이미 심각한 경쟁에 빠졌고 여성들은 그 경쟁 속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배달이나 디디 같은 플랫폼 노동은 조금 다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교통수단 덕분에 남성과 여성의 체력 차이가 남성 중심 일자리보다 비교적 적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에 생활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을 꾸릴 여유도 꿈을 꿀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 한 끼를 책임지기 위해 도로 위에서 눈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심천 지하철 측은 자체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이렇게 많은 보안 인력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보안 검문소가 2곳이나 있는데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걸까요? 700만 위안 주고 산 집이 지금은 고작 200만 위안밖에 안 해요. 불과 8년 만에 700만 위안이 증발한 거죠. 2017년에 저랑 남편이 정신이 나갔는지 총 700만 위안을 들여서 연교에 136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에 내놔도 팔기 힘들어요. 이 집 하나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2024년 초에 남편이 실직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철밥통처럼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그 일자리도 사라졌어요. 이제 40 된 남자가 돈도 없고 빚만 한가득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졌어요. 작년에 제곱미터당 16,000위안의 집을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은 12,000위안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피눈물 나는 손해예요. 40만 위안이 증발했어요. 저랑 남편은 그냥 멘붕이에요. 가슴이 찢기고 살맛도 안 나고 이 일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하철은 한때 도시가 현대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앞다투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규 노선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실적 경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갈수록 쌓이면서 오늘날 지하철은 오히려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나서야 왜 북경 지하철이 적자인지 알겠더라고요. 출구 하나에 보안 검문소가 7개나 있고요. 역 하나당 최소 출구 4개라고 잡으면 거기에 티켓 발권 인원까지 합치면 역 하나에 최소 30명은 필요해요. 하루 2교대면 60명이고 쉬는 날까지 고려하면 84명 정도 되겠네요. 북경에 총 646개의 역이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55,00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루 인건비를 최소 200위안으로 잡아도 보안 인력 인건비만 하루 1,100만 위안이에요. 하루 지하철 이용객이 620만 명이고 한 사람당 평균 5위안 요금 낸다고 하면 총 수입은 3,100만 위안. 그중 30% 이상이 보안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청소, 기관사, 고객센터, 설비, 유지보수, 전기세 같은 고정 지출까지 더하면 적자 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중국 각지의 지하철이 잇따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막대한 건설 비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1km당 건설 비용이 무려 20억 위안에 달해 다른 노선의 평균 공사비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노선 확장과 끝없이 늘어나는 운영 비용 역시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적자가 큰데 왜 전국에서 여전히 미친 듯이 지하철을 짓고 있는 걸까요? 지하철 건설이 이렇게 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이라는 상업 논리가 아니라 부동산 논리로 지하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지하철 회사들이 한 건 사실상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깔고 주변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택을 짓고 분양해서 나온 수익으로 지하철 적자를 메우는 구조죠. 예를 들어 심천 지하철은
2022년에 표를 팔아서 번 돈이 36억 위안이었는데 부동산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60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결국 심천 지하철의 본질은 지하철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인 셈이에요. 지하철 건설은 그냥 부업일 뿐이죠. 무한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수익이 53억 9,400만 위안, 반면 표 판매 수익은 31억 2,700만 위안에 불과했어요. 이게 바로 지하철이 말해주는 진실이에요. 지하철은 표를 팔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지하철 짓고 오른손으로 집을 파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현재의 운영 적자를 미래의 불확실한 부동산 수익으로 메우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블로그는 이와 관련해 지하철은 단순히 운임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광고, 상가 임대 등 비운임 부분 수익이 전체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한파로 이마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의 핵심 사업 구조 자체가 부동산 중심의 상업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해 지하철은 이미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은 것은 40대에서 50대 중년 직원들입니다. 보상 기준은 근속 연수 플러스 5개월 급여 플러스 현금 10,000위안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년 직원을 우선 해고할까요? 회계 정산은 냉정했습니다. 기존 직원의 월급은 8,000에서 15,000위안의 수준이지만 신입 대졸자의 초봉은 4,000위안에 불과합니다. 결국 2,000명의 고연봉 인력을 해고함으로써 연간 임금비 약 1억 위안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적자 위기에 처한 상해 지하철의 생존형 긴축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해 지하철이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안이 이미 발표됐고 N+5개월 급여 플러스 10,000위안입니다.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신통지하철의 한 베테랑 직원 이 씨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지급된 보상금이 겉으로는 보기엔 많아 보이지만 사실 40대에서 50대 중년층에게는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보상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최대 3년 정도밖에 유지할 수 없고 게다가 사회보험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해 지하철 경영진은 추가 구조조정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회사 측은 2028년까지 대부분 노선을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주 인력과 영무원 역시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해 지하철이 한 번에 2,000명을 해고했대요. 이유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뉴스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냥 문 닫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직원들을 줄이면서 AI나 기계로 대체하고 있어요. 예전엔 지하철 같은 데는 진짜 철밥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도 사람을 자르네요. 요즘 휴대폰 보다 보면은 중년들이 자꾸 자영업이나 1인 미디어 시작하잖아요. 그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집에 아이가 진짜 천재급이 아닌 이상 나중에 커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때 중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하철 기업으로 불렸던 심천 지하철 그룹이 올해 상반기 이례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재무 적자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24년 한 해에만 약 334억 위안의 손실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부동산 기업 망과에 대한 지분 투자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천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천 지하철은 망과의 최대 주주로 전체 지분의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심천 지하철은 총 664억 위안을 들여 이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망과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이 막대한 투자가 그대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심천 지하철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망과의 혈세 수혈을 이어가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지하철 회사를 1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5년 동안 번 이익을 단 한 해 다 날려버렸습니다. 최근 심천 지하철 그룹이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34억 6천만 위안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아세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번 순이익이
총 273억 위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만에 5년치 이익을 다 태운 거죠. 그럼 지하철에 사람이 안 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작년 심천 지하철의 연간 이용객 수는 31억 명이 넘었고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뿐 아니라 철도 운영 같은 부수 사업도 하고 있어서 작년 총 매출은 130억 위안, 전년 대비 26.7%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느냐? 바로 부동산, 그리고 만과 때문입니다. 2017년 심천 지하철 심철그룹은 무려 664억 위안을 들여 전 세계 부동산 산업 규모 1위의 만과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고 지금도 만과 지분 27% 이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 블로그는 처음에 만과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다. 심천 지하철 그룹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라며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만과는 심천 지하철에 총 192억 위안의 배당금을 안겼습니다. 이 덕분에 심천 지하철은 전국 지하철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던 시기에도 중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하철 회사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만과가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지면서 심천 지하철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만과는 순손실 495억 위안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심천 지하철의 수익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심천 지하철은 만과를 살리기 위해 계속 자금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03억 위안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결국 심천 지하철이 만과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혈세 수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을 한 번 탈 때마다 만과에게 수명 연장을 시켜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또요. 심천 지하철이 또 만과에게 20억 6,400만 위안을 빌려줬어요. 올해만 해도 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무려 8번이나 돈을 퍼줬고요. 총 259억 위안을 수혈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거의 억 위안씩 쓰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심천 지하철은 완전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니 이제 와서 손절은 절대 못해요. 만과가 살아남는 날까지 같이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과가 만약 무너지면 그동안 투자한 수천억이 몽땅 물거품이 되니까요. 한 블로그는 심천 지하철 그룹이 만과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매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심천 지하철이 보유한 만과 지분은 약 3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 지분이 심천 지하철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만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만 약 1,000억 위안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만과는 언제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을 보면 그 구덩이는 매우 깊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만과는 무려 119억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고 매출 역시 전년 대비 약 50%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심천 지하철의 지속적인 자금 수혈 덕분에 그나마 버티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 수혈이 끊긴다면 만과는 이미 얼어붙은 시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블로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2024년 심천 지하철의 연간 이용객 수는 31억 명으로 전국 1위인데 어째서 적자 규모가 300억 위안을 넘었을까요? 이에 대해 블로그는 심천 지하철은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과 주변 수익 그리고 국가 보조금으로 연명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자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건설업계는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심천 지하철의 수익 모델은 철도와 부동산을 합친 구조예요. 지하철을 어디에 깔 것인가? 지하철이 들어서는 지역은 집값이 오르니까 토지를 팔고 주변 부대 시설을 개발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절대 표 팔아서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 심천 지하철의 표 수익이 200억 위안도 안 됐고 북경도 90억 위안 수준이에요.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셈이죠. 근데 이 지하철 회사가 왜 지금 힘드냐면 2020년 1월에 3대 레드라인 정책이 나오고 나서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분양이나 토지 경매도 거의 멈췄습니다. 원래 지하철 회사는 여러 수익원이 있었습니다. 표수익, 부동산, 상업임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표 파는 것과 약간의 상업임대밖에 남지 않았고 그 결과가 바로 300억 위안 넘는 적자입니다. 참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한때 도시 현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하철이 어쩌다 사람 뼈까지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실 지하철은 대표적인 선투자형 인프라입니다. 애초에 건설 자체가 하나의 도박이었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경제는 끝없이 성장할 거라는 전제, 빚은 당장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 그 모든 걸 걸고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불산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까운 도시인데 승객이 없을 리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포산 지하철 3호선은 정작 인구 20만 명이 모여 사는 용계 지역을 피해 사람이 거의 없는 외곽 신도시 방향으로 노선을 꺾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신규 분양 단지 주변을 지나도록 해서 집값 상승을 노린 거죠. 그 결과는 도시 전체 지하철 승객 탑승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막대한 재정보조금에 의존하면서도 2년 연속 억 위안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블로그는 2005년 중경의 지하철 노선 길이는 겨우 13km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이미 500km에 육박했다. 이처럼 과도한 확장은 고속 경제성장, 인구 증가, 도시 확장을 전제로 한 선투자 후성장식 도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벽동선의 하루 이용객은 고작 19,000명에 불과했고 유지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하철의 대규모 적자 사태는 사실 수년간 이어진 돌려막기식 부동산 게임의 결과이다. 방식은 먼저 지하철 노선을 계획하고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지하철 운영을 보조한다. 그 다음엔 또 새 노선을 연장하고 다시 땅을 팔고 다시 빚을 내는 것이다 라며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집값이 오르기만 하던 시절에는 이 모델이 마치 영원히 돌아가는 연구기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게임이 끝났습니다. 토지 재정이 무너진 지금 이런 선투자형 지하철들은 결국 세 가지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요금 인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길. 홍콩처럼 한 번 탑승에 22안 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둘째, 운행 중단과 철거의 길. 주회는 3억 위안을 들여 만든 노면 전차를 지속적인 적자 끝에 결국 폐선했습니다. 셋째, 불산처럼 전력 차단, 절감 운행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하철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거품으로 만들어진 번영은 이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타격을 입는 것은 지하철 회사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집값이 수십만 위안씩 폭락하며 자산이 반토막 났고 심지어 일부는 계약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평생 저축은 단 하룻밤 만에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2020년에 심천에서 집을 산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결정이었어요.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더 고생해야 하게 됐습니다. 2020년 그때를 떠올리면 심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기였죠. 하루만 늦어도 10만에서 수십만 위안을 더 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집을 샀을 땐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절망스럽고 숨이 막혀요. 살기 시작한 지 고작 5년인데 이미 200만 위안이 떨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골 출신이에요. 배경도 없고 인맥도 자원도 없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매달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또 아끼고 자주 새벽까지 야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공산당이 거두어가는 가장 잘 자란 부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집 팔았어요. 3년도 안 돼서 150만 위안 손해봤습니다. 6월쯤 매물을 내놨는데 우리 집은 방향도 좋고 층수도 괜찮고 그 당시에는 가장 비싸게 팔리던 조건이라 그 지역 평균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렸죠. 이 정도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집 근처 크고 작은 부동산 중개소 10대 군데에 다 맡겼어요. 정말 다 올렸죠. 근데 작은 중개업체들 중엔 수법이 좀 거칠더라고요.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8만에서 10만 위안이나 낮게 매물 가격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관심 끌려고 유의명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커녕 가격 문의조차도 없었습니다. 한 블로그는 결국 저는 집값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조금씩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마침내 거래가 성사되었다. 하지만 남은 돈을 계산해보니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제가 집을 살 때 냈던 60만 위안의 계약금, 그동안 낸 40만 위안의 대출 상환금,
그리고 10만 위안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합쳐 115만 위안,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는 집을 팔아 손실을 막았으니 원래는 기뻐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전혀 기쁘지가 않다. 오히려 씁쓸하고 허탈하고 가슴 한켠이 텅 빈 기분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입니다. 2025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H-1B 취업 비자를 제외하고 신규 H-1B 취업 비자의 연간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중공 당국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공은 이른바 K-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자는 전 세계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의 초청 없이도 중국에 입국할 수 있고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곽거구는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로이터 통신 기자가 제기한 K비자 제도 관련 질문에 그는 중외 청년 과학 기술 인재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일반 비자 항목 내에 청년 과학 기술 인재 비자, 즉 K비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세계 유수 대학의 과학, 공학, 수학, 기술 분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곧바로 중국 네티즌들의 불안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급기야 분노 여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H-1B 취업 비자의 연간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겨냥한 K-비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국제 언론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를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의 강력한 승부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정책은 중국 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K-비자 소식이 발표되자 중국 본토 사회는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은 사실상 전면적인 비판 일색이었으며 많은 네티즌들은 외국 인재의 대거 유입이 중국 내 노동시장, 특히 기술 집약형 산업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청년들의 생존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외국인만 위한 정책이지 정작 우리 젊은이들은 버려지고 있다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우려는 이번 K-비자의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아서 평판 좋은 대학이나 기관의 학사 학위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거죠. 특히 인도 언론이 이 사안을 집중 보도하고 있고 인도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국내 청년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외국 인력이 몰려오면 우리 국내 취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현재로서 K-비자가 인도인들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인도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려는 건가요? 10월 1일부터 K-비자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인도 관영 언론이 이상할 정도로 계속 우리 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일부 누리꾼들은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 땅이 탐락이라도 한 걸까요? 진심으로 걱정되는 건 나중에 우리 딸이 자라났을 때 거리마다 인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곧 시행될 K비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 비자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K비자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중국판 H-1B 비자입니다. 해외 학사 졸업생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일하게 하겠다는 비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학사 졸업생들이 중국에 몰려들어 우리 중국 대학생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극복기에는 국제 협력을 내세운 이 K-비자가 왜 중국 국민들의 전면적인 분노를 불러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에 있습니다. 공장과 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자국민의 일자리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2025년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는 1222만 명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혁룡강 대학교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서는 9,000개 일자리 모집에 11만 명이 몰려 그야말로 살인적인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국민 실업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중국 당국은 자국 청년의 일자리 대책보다 K-비자를 추진하면서 외국 인재 유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공의 진짜 목적은 자국민 고용이 아니라 미국과의 기술 인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아이켄 경영대학 사전교수는 이번 K비자 정책에 대해 중국의 K비자는 이미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경력 초기의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 비자는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남은 찌꺼기를 주워 담는 격이다. 결국 중국은 다른 나라가 쓰다 남긴 사람들을 줍고 있는 셈이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한편 전 북경 변호사이자 민주진영 캐나다 의장인 외건평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목적은 수많은 해외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단기, 장기로 중국에 불러들여 과학기술 기밀을 흡수하려는 것이다. 중공은 그들에게 돈과 명예, 이익을 주며 성과를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이런 속셈은 꽤 치밀해 보이지만 최근 연이어 터진 권력청 특권 논란이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호화주택과 거액 예금으로 논란이 된 전용인 양난난 사건, 그리고 정상급 스타로 떠오르던 우몽룡의 의문사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체제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붉은 후세대들의 사치스러운 삶과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평범한 민중의 대비는 결국 노예 같은 삶에 분노한 민중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지식 플랫폼인 지호에서는 한 네티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K비자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에 한 누리꾼은 다소 풍자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혹시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진짜 애국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국내의 부패와 지옥 같은 노동 환경에 질려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 인사들을 불러들여 시위하고 계몽하고 결국 중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려는 건 아닐까? 이 한마디는 지금의 중국 현실에 대한 민중의 냉소와 절망, 그리고 자조 섞인 풍자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해석은 곧바로 중국 네티즌들의 차가운 비웃음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귀빈대우, 자국민은 여전히 소모품일 뿐 지금 중국 대학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광주에 그렇게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국민 대우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들만을 위한 특별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을 우대하고 자국민은 천대하는 역차별 구조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중국인들이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중공은 오히려 K비자로 국문을 활짝 열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며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중공을 열렬히 옹호하던 소분홍들마저 이번만큼은 중공 당국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2025년 10월 1일은 중공에게 건국절이자 정권 탈취 76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날 중공이 받은 선물은 축하가 아닌 분노의 여풍이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중국 본토 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에 중공인민해방군 영상을 올리며 조롱과 항의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중공 군인과 인도 장교가 국경에서 대치하는 장면을 올리며 이게 무슨 청년 인재 교류냐, 나라가 미쳤다는 식의 비판적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댓글창은 순식간에 K비자 반대, 청년 고용 먼저 해결하라 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뒤집혀버렸습니다. 올해는 내가 국경을 지킨 첫 해입니다. 올해는 내가 국경을 지킨 두 번째 해입니다. 올해는 내가 국경을 지킨 7번째 해입니다. 올해는 내가 국경을 지킨 13번째 해입니다. 올해는 내가 국경을 지킨 14번째 해입니다. 조국이 국경을 저에게 맡기면 나는 청춘을 조국에 바칩니다.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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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의 K비자 정책을 두고 네티즌들의 조롱과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국경을 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인도인들이 이제는 K비자로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오겠네요. 일부 네티즌은 이처럼 비꼬는 댓글로 중공의 자가 당착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누굴 막겠다는 거죠? 앞에서는 지키고 뒤에서는 초대하는 꼴 아닙니까? 이제 국가 방위의 개념도 희극이 됐어요. 더 나아가 많은 네티즌들은 중공이 오랫동안 선전해온 국가 보위식 애국심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외국인은 절대 들이지 않는다더니 이제는 그들의 피와 땀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집이 도둑맞았는데 이제 와서 뭘 지킨다는 거죠? 우리의 국경은 지켜졌지만 집은 이미 도둑맞았다. 댓글창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도둑이 집을 털었다. 그게 바로 매국노다. 앞에서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막고 뒤에서는 도둑질을 한다와 같은 분노 섞인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K비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중공을 향해 사랑은 인도에서 온다며 냉소적인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동안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세뇌된 이른바 애국청년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중인 국경 충돌이 발생했을 당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공군 병사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양국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H-1B 취업비자 신규 규정을 강화하자 일자리를 잃은 인도인 노동자들이 대거 중국행을 모색하면서 이번 K비자가 그들의 새로운 통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이미 실업률이 폭등한 중국 내 취업난과 직결된 문제로 중국인들의 생존 본능을 정면으로 건드린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공의 관영 매체가 방송한 군사 보도 프로그램 영상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국경을 수호하라는 구호와 함께 전형적인 당 문화식 선전 어투로 나레이션하는 앵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애국 청년층들이 남긴 분노와 조롱이 섞인 댓글이 빼곡히 달렸습니다. 이제 인도인들이 대문으로 들어온다. 전방에서는 피를 흘리며 지키고 후방에서는 집을 팔아넘긴다. 이게 바로 우리 조국이 지킨 국경인가? 그 풍경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의 절정이고 중공의 애국 선전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역설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6월 외국군이 우리 측과의 합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어기고 아주 뻔뻔하게 선을 넘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공이 새롭게 도입한 K비자 정책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중공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애국 청년층마저도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영웅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그냥 야식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또 다른 이는 서쪽은 우리가 지키고 동쪽은 그들이 오네. 우리가 맞고 정부는 맞이하네. 중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많은 누리꾼들은 중공의 K비자 개방이 중국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들이 찾는 건 외국의 학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자국 대학생들도 생존이 어려운데 해마다 대학 졸업생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오히려 외국인 유입 문턱을 낮추고 있네요 라고 말했고, 또 어떤 네티즌은 맑은 사랑 오직 중국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1220만 명의 대학생들이여 함께 부흥하자는 중공의 감성 선전 문구를 풍자로 패러디했습니다. 이에 한 대학 신입생은 이건 1년치 졸업생 숫자예요. 우리도 이미 불안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중인 국경 충돌에서 전사한 중국군 병사들의 이름을 올리며 추모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인 행동 지침까지 공유했습니다. K비자에 반대한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세요. 2020년도에도 인민대표대회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왼쪽 메뉴의 심사 제한 온라인 제출 클릭, 외국인 출입경 관리 조례 검색 후 실명 등록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행 정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025년 9월 30일 밤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홍수처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온라인 신문고에 접속해 K비자 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서버는 폭주 끝에 완전히 마비되어 사이트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2025년 9월 30일 17시부터 2025년 10월 9일 9시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온라인 신문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라는 공지가 뜨고 말았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K비자 정책이 결국 중국 청년층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 X 이용자 레바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중공 정부가 수년간 외국인을 악마화하며 국민을 세뇌해 왔기 때문이고, 둘째,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극심한 실업난이다. 정부가 발표한 5.3%라는 수치는 완전히 거짓이며 실제로는 대학생의 최소 40%가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 리는 현실을 더욱 날카롭게 꼬집으며 국민들은 비자 제도는 몰라도 중국의 현실은 잘 안다. 다른 나라가 난민을 받는 건 자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력 보충이지만 중국은 어떤가? 이미 14억의 노예 노동자들이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산을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 또 외국인을 불러들여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게 한다. 결국 우리는 배달이나 뛰고 데이터 인력으로 착취당하며 양대인을 모셔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속지 않겠지.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다. 공산당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중국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수많은 중국인들의 공감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공산당은 국민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자녀 세대만 호의호식하게 만드는 데 급급하다. 이것이 현재 중국 민심의 냉혹한 결론입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X 이용자 호황은 공개적으로 중공 탈당을 선언하며 이번 K비자는 북경 좌파의 승리다. 앞으로 인도인들이 학력을 위조해 중국에 들어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중국의 기술은 인도로 유출될 것이다. 저는 공산당에 완전히 실망했다. 오늘 탈당 신청을 제출했고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원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공이 K비자를 통해 미국과 인재 전쟁에서 맞서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정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고 붉은 벽 안에 갇혀있던 젊은 세대마저 공산당 체제의 실체를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노의 불길은 기울어가는 중공 체제의 토대를 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삼림공원에 대량의 날벌레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감동적인 가을 풍경이 아니라 마치 영화 속 종말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만주리의 벌레떼들을 목격했습니다. 저 부글부글 끓는 땅 좀 보세요. 봐요, 이거 좀 보세요. 빨리 보세요. 이 땅 속에서는 김이 나고 있습니다. 모래밭과 흙에서 보글보글 솟아오르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김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옆에서도 분수처럼 높이 뿜어져 나옵니다. 까마귀가 진짜 많고 크기도 엄청 크고 게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똥도 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광경을 보니까 뭔가 지진이나 홍수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너무 무섭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새까만 덩어리 전부 벌레였어요. 완전히 시커멓게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만 해도 벌레떼가 몇 무더기나 있었습니다. 차 앞부분은 벌레가 빽빽하게 들러붙어서 마치 검은색 코팅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불길한 이번 현상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덮는 이 기이한 기운, 마치 종말의 전조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거대한 벌레떼가 검은 구름처럼 밀려오고 주변 하늘엔 수많은 새떼들이 공포에 질린 듯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특히 까마귀떼는 하늘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몰려들어 현장은 순식간에 불길한 암흑의 분위기로 뒤덮였습니다. 와, 이렇게 큰 구름은 처음 봐요.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움직이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진짜 무섭네요. 지금 구름이 그대로 밀려오고 있어요. 아, 벌써 머리 위로 덮쳤어요. 천둥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들어가자. 수업 시작했어요.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요. 도로에 이게 다 개예요. 너무 많아서 주워도 끝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개가 육지로 올라오면 풍랑과 재난이 따른다고 여겼습니다. 9월 10일 저녁 천진시 북신구의 여러 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출현했습니다. 저도 직접 목격했는데요. 당시에는 관영 언론 보도가 없어서 감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경보 등 몇몇 매체가 보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 온통 작은 개구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국도 이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 개구리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개구리들이 나타난 걸까요? 하늘 좀 봐. 저게 뭐야? 진짜야? 가짜야? 저건 뭐지? 저쪽 봐봐. 고도 1000m는 넘는다고. 이게 뭐야? 드론 같진 않은데? 여긴 상해 내완인데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와, 세상에 불광이다. 저기 안에 그림자가 보여요. 진짜예요? 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늘이 왜 파란빛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이른 아침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와! 검은 구름이 지면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빨리 봐. 저게 뭐야? 뭐가 보여? 사람 같아. 얼른 봐봐. 사람 얼굴처럼 보여. 진짜 사람이야. 얼굴이 보여. 봤어? 와. 너 하늘 좀 봐봐. 싫어, 무서워. 봐봐. 주의하세요. 지진운 같아요. 남편이 이 영상을 보내왔길래 내가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 검은 기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중국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너무 많아서 모두 떠돌며 목숨을 거두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길을 지나게 됐고 큰 커브길에 길이 약 1km 되는 무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는데 앞쪽 30m쯤에 10여 명이 걷고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뒤쪽 20m쯤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은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민망해서 길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다시 들어보니 앞뒤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나 한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항상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귀신이나 영혼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느끼거나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게 뭐지? 회전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늘에 광환과 정체불명의 발광체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용이 떴어요. 봤나요? 빨리 봐. 저게 뭐야? 얼른 찍어. 빨리. 세상에, 밤이 되고 나서 갑자기 서쪽 하늘에 강한 빛이 보였고 거의 밤하늘 전체를 밝힐 정도였고 나중엔 그 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하늘에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빛점이 생겼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냥 강가에서 김이 올라오길래 봤는데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물이 저렇게 진짜로 끓고 있었어요. 하늘에 마치 계곡이나 골짜기처럼 줄무늬를 이룬 구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전역에서 이상 기후와 괴이한 자연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경에서는 초대형 우박 폭풍이 쏟아졌고 요령성 상공에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해골 구름이 포착됐습니다. 앞전에 보도되었던 많은 영상들에서 보면 사천 서천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떼들이 집단으로 하늘을 뒤덮는 이상 비행 현상이 발생했고 천진에서는 도시 곳곳에 개구리와 조개가 때로 번식해 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남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집어삼킨 백분벌레가 대량 번식했고 연태에서는 수만 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해변으로 밀려오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호남에서는 메뚜기 떼가 들판을 초토화시켜 초목이 남지 않았으며 광주에서는 수십 마리의 뱀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강소에서는 개미 대이동이 발생해 도로와 가정집을 뒤덮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기묘한 자연 이상 현상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일까요? 기후변화일까요? 환경 파괴의 경고일까요? 아니면 중공체제가 무너져가는 징조일까요? 우박은 탁구공만한 크기로 떨어졌고 거리에는 얼음이 강처럼 흘러내려 빙류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일부 차량의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하늘에 기묘하고 보기 드문 구름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남은 초반엔 가뭄 때문에 불날 뻔하더니 9월 수확철 들어서자마자 비가 매일 내리고 있어요. 처음엔 하얀 벌레가 나오더니 지금은 까만 벌레들이 빼곡하게 들끓고 있어요. 한번 싹 치웠는데도 또 이래요. 이거 벌레 많은 거 보면 밀집공포증 있는 사람들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바다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12급) 라가사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태풍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5000년 전통 문화 속에는 신을 믿고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통치와 교육 아래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무신론을 배우며 머리 위, 삼척 위에 신령이 있다는 말조차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신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럼 다음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소떼가 갑자기 앞쪽을 돌아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CCTV로 본 화면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던 중 갑자기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앞쪽에 나타나 가장 가까이 있던 소를 놀라게 해 도망치게 만들었고, 뒤에 있던 소들도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이내 천천히 사라졌고, 소들은 다시 앞으로 걸어갔지만 아까 그 무언가가 있던 자리를 피해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쪽 소들도 무언가를 또 발견한 듯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와 대치하고 있는 듯 소떼가 그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수십 초가 지나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소가 고집이 세다는 말처럼 이번에는 겁먹지 않고 계속 대치했습니다. 잠시 후 그 무언가가 다시 사라졌지만 소들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물체가 또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소들이 정말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도대체 저 계속 광주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 광저우에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정말 찾기 어려워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기준을 많이 낮춰야만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광저우 쪽 월급이 고향 회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보통 3천에서 4천 위안 정도고, 조금 괜찮은 곳은 5천에서 6천 위안 정도예요. 7에서 8천 위안 이상 주는 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고요. 제가 고향을 떠나 광저우에 온 이유는 여기엔 기회도 많고 뭔가 발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사장님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 고향으로 다시 간다면 월급이 3천에서 4천 위안 정도여도 집세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저우에서는 똑같이 3, 4천 받으면 정말 사는 게 너무 빠듯해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혹시 돈 없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먹고 그냥 가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진짜예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냥 국수 한 그릇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총각.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예전엔 제 친구들 모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많은 네티즌들도 말만 그렇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저기 제 옆집에 사는 분이 계신데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그분 여기서 산지 벌써 3년이나 됐대요. 3년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 중이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요 며칠 비가 와서 그런지 습기가 좀 심하네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공의 최신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중국 본토 청년 실업률은 18.9%에 달했습니다. 즉 청년 5명 중 1명 가까이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중공이 통계 방식을 변경한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곧 19%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외부에서는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상하이의 부동산 중개업계는 마치 대탈출이라 불릴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대형 중개업체는 과거에는 업계 경쟁자를 모두 제치고 역전 성공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이번에는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매장을 급히 철수하고 직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양 아파트 단지 내 한 지역에서만 무려 3개 지점을 잇따라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 퍼진 정보에 따르면 상하이 지역에서만 약 8,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감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안의 외식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허거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총 70만 위안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당시만 해도 이 쇼핑몰 아니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매장을 보러 왔을 때는 유동 인구도 꽤 많았고 오픈 전에 직접 시장 조사를 했을 때도 주변 유동 인구가 7에서 8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아예 안 먹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들 집에서만 식사하고 외식도 쇼핑도 전혀 하지 않는 건지. 이렇게 큰 쇼핑몰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곳 가게들은 모두 정상 영업 중이었어요. 지금은 권리금을 낮춰서라도 넘기려 해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붙어있고 가게 이름도 전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2층에 있던 음식점들도 모두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몇몇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분은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분인데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로 정신 상태도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사장에게 해고된 뒤로는 며칠째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 한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 나이는 47, 48쯤 되셨고요. 그런데 요즘 주변에 붙어 있는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 35세 이하만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는 정말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991년생이에요. 올해 35이고요. 지금 빚이 220만 위안이 넘어요. 고향은 하남성 신양이에요. 제 이름은 몽목이에요. 저는 벌써 20일 넘게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나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몸에는 10위안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번 9월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9월 장사가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요? 매일 수백 위안밖에 팔지 못했고 하루 매출이 1000위안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좀 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똑같이 몇백 위안 수준입니다. 딱 하루 2000위안을 넘게 팔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2000위안 넘게 팔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400위안, 500위안, 많아야 600위안 정도입니다. 어떤 날은 258위안밖에 못 판 적도 있었고요. 어제는 700위안 정도 팔았는데 요즘 같아선 그 정도만 돼도 잘된 날에 속합니다. 그나마 그런 날은 단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소매 장사만 몇 년째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해는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9월은 하루 매출이 매번 몇백 위안 수준이라 솔직히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요즘 광서성 남영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광둥 지역조차도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난닝의 현재 현실은 말로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근처의 만달금과 같은 번화가에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마다 가게 양도, 임대, 재임대,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던 칠성로와 건설로 일대는 지금은 빈 점포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도심 한복판인 조양 일대조차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인수자가 없고 소규모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으며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감봉과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1년생 35살인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이룬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업 상태로 1년 2개월째입니다. 지금은 어떤 수입도 없고 매일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를 보냅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남들 눈에 그저 실패한 사람, 아무 존재감도 없는 광대처럼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제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37세인 저는 실직한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때까지 푹 자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설날보다도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아이 셋의 5인 가족. 눈만 뜨면 돈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상해에서는 실직하게 되면 연휴조차도 참 힘든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올해 40살, 그리고 4살 된 아이 하나를 둔 아빠입니다. 어제 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긴 연휴에는 어디 놀러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집 근처 공원 갈까? 아빠가 킥보드 태워줄게. 그러자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밥은 어디서 먹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요즘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별로 깨끗하지 않단다. 예전엔 연휴만 되면 여행 계획부터 모든 준비를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직 이후엔 강소성, 절강성, 상해 근교 여행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직은 단지 매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늘 활동적이던 저 같은 사수자리 사람도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입니다. 오늘 상해에서 일하던 한 직장 후배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실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도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하더군요. 많이 힘들어해서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자기 말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고 밤에는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볶음면이라도 팔아보자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별을 고하게 된 걸까요? 이게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사랑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상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실직하는 도시에서는 관계마저도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해의 한 자영업자 대룡 씨는 해외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300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부채가 불어나 지금은 억지로 버티고 있다며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기록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80만 위안 이상의 빚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룡 씨의 한 친구는 체리 수입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2개의 컨테이너에 실린 체리가 바다 위에서 전량 부패해버려 무려 4,200만 위안의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2,400만 위안의 빚이 남아있으며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빚은 이 생애에는 다 갚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룡 씨는 요즘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급히 달려가 보니 창문턱에 올라가 있었어요. 결국 몇 명이 붙잡아 겨우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아파트 아래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바닥에는 안전매트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승마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800만 위안을 잃고 마지막엔 종마 몇 마리를 팔아 200만 위안의 빚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룡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상해에는 관광 가이드, 단체 식당 운영자, 관광버스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택배를 하거나 순풍 물류창고에서 하루 12시간, 1년에 230일씩 일하는 임시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해고된 사람들은 노동국 중재를 받기 위해 10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충격은 북경, 상해, 광주, 심천 같은 대도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90% 이상은 대출로 집과 차를 샀기 때문에 한 번 실직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150만 위안을 투자했어요. 진짜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게를 열게 된 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친구 말만 듣고 충동적으로 어부와 개구리 허거집을 차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좀 보태달라고 전화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다 제가 혼자 버티고 있어요. 분명 두 사람이 같이 시작했는데 결국은 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조주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일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올해 35살 된 프로그래머입니다. 7월까지만 해도 월급이 10,000 위안이 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실직 초반 며칠은 정말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봤고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월급 3,000 위안짜리 파트타임 일을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택대출만 매달 3,100 위안입니다. 제 월급 3,000 위안으로는 그 이자조차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퇴근하고 내려오는데 마침 아래층 이웃이 이사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물어봤어요. 그 집 2019년에 250만 위안에 샀대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총 300만 위안 넘게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대출 이자만 80만 위안 넘게 갚았대요. 그럼 지금 시세는 얼마쯤일까요? 겨우 160만 위안대예요. 팔지 않으면 앞으로도 25년을 은행을 위해 계속 일하는 꼴이고 팔아도 남은 대출금을 다 갚을 수가 없대요. 5년 동안 일한 게 전부 허사일 뿐만 아니라 수십만 위안을 손해까지 본 셈이죠. 오늘 저는 이 월세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데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점심엔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었고 저녁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었고요.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나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처음엔 회사에 보상이라도 요구해볼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런 감정을 안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한참 동안 길가에 멈춰 서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왔는데 아직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오빠가 돌아오면 같이 들어가려고요. 혹시 알아요? 상해에서 1년 넘게 실직 상태로 지낸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16개월 동안 492번이나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면접 제안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긴 경력 공백기는 마치 죄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퇴사했을 때는 오히려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곧 그 자유는 또 다른 고통이 되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시 구직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했어요. 점점 저는 아침이 밝을 때쯤 잠이 들고 오후에 일어나 채용 앱을 무의식적으로 넘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읽고 답 없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결국 제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오는 전화가 무서워졌어요. 친구의 안부 인사조차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 자신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모두 벽에 부딪히기만 했어요. 월세방에 혼자 남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밤이 깊을수록 불안과 막막함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잠시라도 이 도시의 소음과 압박에서 벗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 좀 돌리자. 그렇게요. 어젯밤에도 늦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도시로 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매달 받는 월급도 집세, 식비,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은커녕 겨우 버티는 수준이에요. 이제는 삶이 끝없는 반복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날은 손님 한 테이블이 계산을 마친 뒤 저희가 아직 테이블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성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그 자리에 앉자마자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드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 굶주린 사람처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그 테이블 손님이 다시 돌아온 줄로 알았을 거예요. 저희 가게 이모님이 테이블을 치우려고 다가갔을 때 비로소 그분이 원래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모님도 그 상황을 보고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제야 그분이 식사하던 손님이 아니란 걸 깨달았고 그분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겉모습은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이셨기에 더더욱 무슨 큰 사연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따로 계란볶음밥 하나 해드릴게요. 남은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마 정중하게 사양하신 거겠죠.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옆 테이블에 남겨진 콜라를 덜어 마시는 걸 보고 제가 콜라 한 병을 새로 가져다 드렸어요. 그때 마침 가게가 좀 바빠서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분은 이미 조용히 떠나고 없었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